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프레스룸이 국민의힘 주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특별기획 라스트 윅. 오늘은 그 두 번째 원희룡 후보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매머드급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뜻인지 잠시 뒤 알아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제 홀로 대국민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또 나왔냐, 별명이 초딩 아니냐, 이 패널들의 압박 질문에 안 후보 어떻게 대답했는지 잠시 뒤 알아봅니다. 이 외에도 면허도 없이 운전한 95살의 영국 여왕, 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위치 추적기를 6대나 단 남성의 사연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맑아 보이지만 이 저녁에는 비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 동안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중부지방의 하늘빛은 흐려지겠고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과 영남 지역은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과 충북, 울산은 오후에,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내일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7도, 광주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입동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위치 추적의 협박까지 일단 유호정 기자. 일단 얘기 자체가,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좀 쌀벌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치 추적에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섬뜩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다가 이 신원을 감추려고 방진복에 장갑까지 낀 남성이었습니다. 네. 이 잠시 뒤 이렇게 골목길에 나타나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다가가 차량 밑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그 아래 사진도 보면 바닥에 등을 대고 이렇게 흰색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남성이 장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모두 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모습입니다. 이 50대 남성 지난 7월부터 과거 연인인 차량과 자전거 등에 위치 추적 장치를 6개나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있던 카페를 향해서 차량으로 돌진하겠다라는 협박까지 벌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전문적입니다. 무슨 방호복에 무슨 장갑까지 끼고서 이 차 밑에 들어가서 위치 추적기를 다는 모습을 봤는데 이건 사실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 남성이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옛 연인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네. 따라다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을 구속을 했고요. 이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결국은 스토킹이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사실 내가 좋은 뜻으로,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좋은 뜻으로 선의로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게 선의여야 진정한 선의인 겁니다. 스토킹은 분명한, 엄연한 이 범죄라는 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95세) 여왕의 드라이브. 제가 아는 이 90살이 넘는 이 여왕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밖에 없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인 건지 이수아 기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 맞나요? 네, 엘리자베스 2세 현재 여왕 맞습니다. 네.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 런던 근교 윈저성에서 보시면은 스카프에 선글라스까지 멋지게 쓰고 어디 네. 나들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차는 주로 여왕이 강아지들 산책을 시킬 때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하고요. 네. 이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여왕님의 차는 다름 아닌 제규어라고 합니다. 물론 제규어 지금은 인도 타타 그룹에 인수되긴 했지만 현재 본사가 영국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여왕님의 모습 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95세라는 나이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 이 사실도 놀랍지만은 이 사진이 더 반가운 이유 바로 최근 여왕의 건강 이상설 때문입니다. 맞아요. 지난달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공식 석상에 나서는가 하면 또 병원 신세를 지고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불식시킨 건데 그래서일까요? 이 일각에서는 여왕의 이번 운전 모습이 왕실이 정치적으로 계획한 행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접하면서 사실 뭐 고령 운전자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면허가 없다면서요. 네, 영국에서는 어차피 뭐 운전 면허증, 여권 같은 경우 모두 여왕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급을 하니까. 예, 본인이 권한이 있는데 본인한테 네. 또 발급을 한다는 게 웃긴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여왕은 영국에서만큼은 이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뭘 해도 가능하다 이 말인데 네. 이 막말로 여왕은 살인을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민형사상 절차에 대한 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면허가 없는 것은 좋은데 이 운전 실력을 검증받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다행히 엘리자베스 여왕 운전 실력을 테스트받은 적은 없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운전을 배웠고 전쟁에 직접 참가해서 트럭 운전사로 복무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나름 운전 10년 차인데 저보다는 훨씬 나은 운전 실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수아 기자가 운전 10년 차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영국 여왕이 특권을 많이 가진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뭐 민영사상 모든 이 절차에 이 특권이 있고 면책 특권이 있고 면허증 없어도 되고 여권도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영국에선 거의 신적인 존재네요. 그렇죠. 영국 왕 보고 네. 반신 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뭐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높이 존중하고 있죠. 세금도 안 내고 뭐 범행을 저질러도 기소도 안 되고 네. 뭐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해도 되고 속도도 무제한으로 달려도 되고 네. 운전면허도 없고 거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네. 이렇게까지 즉위한 게 52년도에 즉위해서 네. 지금 왕만 69년째 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2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96세.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는 강한 카리스마, 네. 자기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는 숫자다. 절대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영국 잡지사에서 올해의 노익장상, 그거를 노익장상, 그 액티브 시니어들한테 매년 주는 거 있어요. 네. 돌아가신 남편 필립 공도 과거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왕께서는 사람은 본인이 느끼는 만큼만 늙는다고 믿고 계신다. 무슨 광고 그래서 문구 같네요. 본인은 상을 받을 만한 기준에 충족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96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우리가 너무 우리 요새 빨리 은퇴하고 빨리 퇴직하고 그러는데 좀 노익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좀 배우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싶습니다. 참고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세자, 네. 왕세자 나이가 올해 74세입니다. 네. 예, 지금 몇 년째냐면은 69년째 대기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전혀 은퇴할 생각이 없다. 이런 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타투 시술입니다. 이 국회 타투, 일단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저번에 류호정 의원이 직접 본인 등에 타투를 해서 저희가 또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던 바도 있긴 한데 이번엔 타투를 직접 국회에서 해준다고요? 네. 입법 후 한복판에서 타투 시술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의도에서 타투 여제로 거듭나고 있는 류호정 의원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타투 시술이 그렇게 쉽나? 이게 여의도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진짜 문신은 아니고 타투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류 의원이 직접 목과 팔에 스티커를 붙이고 나왔다고 하는데 현장 모습 잠깐 보시고 오실게요. 네,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 하려고요. 여기 뭘? 할까요? 근데 잘 안 보일. 안 보이나? 어디 할까요 그러면? 아니, 여기 해요? 두 개 하세요, 두 개 하세요. 거기도 하고 팔에도 하고. 여기다 조그만 거 하고. 하신 분이나 또 이걸 하시는 아티스트나 잘 됐어요? 오줌에나도 가지고는 네. 또 다른 와 예쁘다. 옷이랑 손에 여기 이렇게 국회와 가해 지도 오. 올라왔다. 귀엽다. 네, 지난 6월에도 등파인 드레스를 입고 시위까지 벌였던 류 의원. 이번에는 타투 스티커 행사에 나섰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다름 아닌 이 지난 6월 발의한 타투업법 때문입니다. 이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정부 관리 감독 범위들을 규정해서 결국은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인데 이 법안 상정이 수개월 미뤄지면서 류 의원이 다시 한번 타투 행사로 이목을 끄는 겁니다. 네. 이 배종호 의원님 네. 보면은 류호정 의원이 하면 일단 뭐든지 이슈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했었던 얘기가 류 의원이 이거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쇼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쇼도 좋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 하면은 존재 이유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타투법 제정 합법화를 촉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이 문신, 타투를 하는 인구가 1,300만 명이거든요. 오, 그리고 맞네요. 시술자가 35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불법으로 지금 규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걸 의료 행위로 지금 그 범죄에 놓고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의료 행위가 되는 거죠. 타투, 문신은.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전에 이제 계속해서 불법이었지만은 최고재판소에서 이거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타투의 합법화 길을 열어줬거든요. 따라서 지금 류호정 의원도 이걸 그래서 합법화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여론을 보니까요. 찬성이 51%, 반대가 40%.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불법의 영역에 두면은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신체 예술의 영역으로 두고 법과 제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성화시켜서 이걸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좀 시점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투가 어떤지 거의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류호정 의원이 이렇게 타투 이슈를 확실하게 좀 부각을 시킨 것만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프레스룸이 직접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는 프레스룸 특별기획 라스트 윅. 어제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후보를 만났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요즘은 남성들도 갖고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저는 청년들에게 경험을 배우는 그런 어른으로 공격당할 건 없고 공격할 것만 있는 일타 공격수다. 누구를 위해주겠다, 잘해주겠다 이거보다는 같은 집단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주인공이 되는 게. 네, 지금 이 어제 바로 영상으로 보신 저 원희룡 후보랑 직접 만난 이 유호정 기자랑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호정 기자, 이 보니까 어제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 어제 무려 43km를 걷는 도보 행진에 나섰는데요. 네. 바로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막판 총력전을 벌인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모습 함께 보시죠. 눈매 교정하고 회춘하셨다.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신가요? 예, 아니 요즘은 그 남성들도 바꿔야 되는 시대거든요. 여의도 눈썹 문신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후로 좀 민심을 얻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예, 예전보다 그 인상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보니까 뭐 남자들도 갖고 와야 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뭐 내 후보 중에 실제로 뭐 피지컬 연령도 제일 어리긴 합니다만 생각도 굉장히 좀 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니까 만난 장소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거기서 만났더라고요. 근데 또 원희룡 후보가 이 대장동 1타 강사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 대장동 얘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 내내 가장 활기를 띄웠던 부분이 바로 이 대장동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유동규가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것도 이재명 시장. 주요한 사업 계획은 모두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전혀 관여가 안 됐다. 그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수상한 거죠. 거기에다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직접 임대 아파트를 10%만 짓도록 하는 그 문서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사인한 문서가 어저께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성남과 경기도에서 이런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다 했다고 해놓고 왜 꼭 이 가장 최대의 비리에만 자기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얘기를 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눈빛이 막 달라집니다. 근데 보니까 저 정도 열기면 이 유호정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장동 개미지옥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꼽아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과연 이재명 후보의 장점 뭐라고 꼽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떼돈을 몰아주고 그 도둑들과 한편이 돼서 자기의 재판 비용과 정치 자금을 다 마련했으면서도 자기가 단군 이래의 공익 환수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국민의힘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뻔뻔스러움이 장점인데요. 이재명은 자기가 믿는 자기의 거짓말 능력, 뻔뻔함,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는 그 마술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청와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들으신 것처럼 장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더 강한 표현의 비판으로 네.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가 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자리였던 만큼 실제로 장점을 언급하기에는 좀 곤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사실 이재명 후보랑 맞붙으려면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좀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부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 말고 이 당장 먼저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내부 주자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나눴을까요? 네, 이 질문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이 다른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평을 내놨는데요. 이 모습 함께 보시죠.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그렇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홍준표 후보는 너무 정책에 대한 준비를 너무 안 하고요. 4년 전보다 후퇴했다고 느끼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검찰 이외에는 이 세상에 대한 스스로의 체험이 좀 약한 게 결국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유승민 후보는 책상에서 이루는 발견인데 필드가 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원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원팀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가 후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모든 것을 엎드려서 다른 분들을 모실 그러한 자세와 철학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원희룡 후보 원팀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원희룡 후보가 여론조사로 봤을 땐 좀 후발 유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존재감을 지금 현재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이 아니라 이 차차기를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하기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뭐 이제 외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번 대선보다는 뭐 차기 대선을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남 얘기는 쉽게 하죠. 저는 지금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저는 앉아서 볼 수 없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니까 아주 전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기자답게. 근데 이 원희룡 후보가 이 차차기 말고 또 한 가지 또 불편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인 아내의 이 최근 발언이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소시오패스다라고 얘기를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 같은 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뭐 부동산 정책도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아내 얘기는 안 나왔을까요? 네, 사실 전 소시오패스 발언보다는 이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팔았던 목동 아파트, 이 목동 아파트의 시세를 이후에 살펴본 적은 없는지 혹시 속이 쓰리진 않았는지 네. 물어봤는데요. 이 답변 들어보시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도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서울 집을 팔고 제주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서울 집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 시세보다 싸게 팔았는데요. 예. 지금 6년 만에 그게 26억이 됐더라고요. 목- 그래서 사실 속이 쓰립니다. 속상하니까 안 봤는데 최근에 봤더니 25억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속이 쓰리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우리까지 저게 편성하면 어떡하냐. 우리까지 연끌하면 어떡하냐라고 나름대로 정부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설 자리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네, 뭐 원희룡 후보 재테크에는 뭐 똥손이다 요즘 말로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또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남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지금까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그 시그니처 질문이 안 나왔어요. 공통 질문 원희룡은 땡땡땡이다. 이 질문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레스룸 핵심 질문 원희룡은 땡땡땡이다 질문했습니다. 네. 이 특유의 달변으로 콕 집어서 답변을 해줬는데요. 이 모습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원희룡은 이재명과 4개월간의 1대1 무한 대결에서 공격당할 건 없고 공격할 것만 있는 1타 공격수다. 1타 공격수다. 1타 강사 아닌 네. 1타 공격수다. 네. 네, 이 대장동 1타 강사가 아니라 1타 공격수다라는 말이 뇌리에 콕 박힙니다. 이 제주도 천재소년이라고 불리다가 이 대선 후보까지 나섰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뭐 상당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가 또 더 기대가 되는 이 원희룡 후보 저희 MBN 프레스룸에서 직접 만나봤는데요. 내일은 윤석열 후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선대위 첫 회의, 박정희 공 언급에 야 발끈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이 메머드급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이 대선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당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보니까 이 당 주재 첫 회의의 첫 일성이 재난지원금입니다. 네, 이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 비판에도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처음으로 주재한 선대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오늘 첫 선대위 자리 이 후보뿐 아니라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이 부동산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도 면책특권 제안을 검토하고 언론의 가짜뉴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야당의 대장동 공세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 기억에 어제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했다라고 기억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입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정부 입장 혹시 나왔을까요? 네, 이 후보는 국가 부채와는 관련이 없다. 국가 가계 상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이 정부에서 특히 김부겸 총리는 여력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일종의 볼멘 소리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글쎄, 뭐 후보께서 뭐 정치적 공약을 하신 건데 제가 너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뭐 당장 뭐 재정은 여력이 없죠. 뭐 왜냐하면 금년 예산은 이제 한 2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예. 거긴 더 이상 여력이 없고 예. 내년 예산은 지금 아직 국회 뭐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해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예. 그중에서 이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한 250만 내지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네, 예산 집행 2달밖에 안 남았다. 게다가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 돕기도 벅차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또 요즘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면서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의식한 건지 네. 원래 재정당국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홍 부총리를 감싸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양쪽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앞으로 당정한 좀 치열한 기싸움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 오늘 첫 회의 있기 전에 이 어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메머드급의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 어제 선대위 어땠나요? 네, 이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을 포함해서 모두 370명 넘게 운집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이니까 정말 역대급이다, 뭐 메머드급이다 벌써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어제 출범식 모습 잠깐 보고 오실게요.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면서 무려 7번을 언급을 했고요. 네. 부동산 대개혁을 외쳤는데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후보의 의상입니다. 이 영상 속 넥타이 좀 낯이 익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최종 후보 선출 뒤에 문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이 선물한 바로 그 넥타이인데 이 넥타이를 맨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쁜 넥타이지 않냐, 선물 받았으니까 한다라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문 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정책만 언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네, 사실 박 전 대통령 얘기 주로 저희가 야당 부분 다룰 때 언급한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의외죠. 이재명 후보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실게요.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네, 어제는 경부고속도로로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일종의 공치사를 했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박 전 대통령을 대체로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대전 강연회에서도 이 후보가 말한 게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 잘했다고 볼 수 없다. 공과의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사람이다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일제가 한국을 침략해 철도를 깔았으면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번 박 전 대통령 언급은 이 후보가 중도 보수까지 지지를 확장해보겠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을 땐 이 야당에서도 또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차베스같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선거철이 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한다. 양두구육.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차베스가 누군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항상 이재명 후보를 얘기할 때 경기도 차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논란이 됐었죠. 네,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하다가 결국 경제를 망가뜨렸던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그 비유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여당은 관련해서 경제 민생의 좌파 우파 또 박정희, 김대중 정책이 어디냐고 비판을 했고 또 난장판된 야당 경선에나 신경 쓰고 우리에게는 관심을 꺼달라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선대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선대위 출범의 주인공은 단연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좀 다들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좀 주목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이호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이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뒤끝 있는 그 말을 연설을 했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어제 어땠습니까?
네, 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민주당이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국민들의 마음과 달리 여야 정당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마치 국민 눈에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오늘 첫 선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겸손해야 된다는 이 전 대표의 말에 공감이 많이 갔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이 쓴소리도 좀 첨언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선대위가 좀 출범을 하고 민주당은 이 안정적인 기조로 이 대선 행보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원팀 안 될 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누구죠? 네, 바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네. 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원팀 과연 진정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경선 과정에서 거친 설전들이 오가면서 이미 골물대로 골문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죠. 이 때문에 이번에 이낙연 캠프 측 의원들이 이재명 캠프에 대거 포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양은 갖췄지만 과연 정말 화합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서른 의원의 발언과 함께 이와 관련한 해석들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서른 의원까지 들어갔던데 서른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이재명 후보 구속될 거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마음을 바꿔서 맡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원팀 또 용광로 뭐 이러니까 지금 이름은 올리셨는데. 네, 원팀이다, 용광로다 이러니까 이름을 올리셨던데 마음을 바꿔서 올렸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 의원은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서 일단 이름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각에서는 선대위 출범의 비협조적이라는 오해를 피하면서 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합류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서른 의원의 마음속을 뭐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3자의 취재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월요일 밤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캠프 분들 몇몇이 모이셔서 술 한잔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네. 네, 뭐 아주 격의 없게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가감 없이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 바로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른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월요일에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풀 건 다 풀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 있었던 거북스러운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사과하는 건 사과하고 잘 얘기했다, 모두 다 털어냈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네, 일단 제3자인 홍영표 의원은 다이 술 한잔하면서 털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제 선대위에서 이낙연 전 대표 말고 또 시선이 집중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 김혜경 씨인 건데요. 유호정 기자, 이 당 공식 행사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이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규모 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출범식 내내 이 후보 옆자리를 지켜
보였고요. 기념 촬영 전에는 이 후보의 이런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는 등의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간 유권 대권주자의 아내로서 상당히 지원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네. 지난 7월에는 김경수 지사의 장인상에 이재명 맞아요. 후보 기억이 대신 납니다. 조문을 가기도 했고요. 지난달에는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대신에 이 통도사 회양식에 방문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후보가 백제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 비공개로 호남을 찾는 등 수차례 호남을 찾았었거든요. 이 호남 지역의 텃밭 기반이 약한 이 후보의 보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앞으로 이 김혜경 씨의 모습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종호 교수님, 네. 보니까 민주당은 어쨌건 선대위가 출범을 했다는 거, 이 이재명 후보가 뭐 다치를 올렸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순항을 하려면 이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 가장 우선순위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는 말 그대로 원팀 정신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구현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범식을 보니까요. 이미 뭐 절반 이상은 순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명락대전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경선 이후에도 후유증에 상당히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역컨벤션 효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 3%포인트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우려사항들을 다 불식시키는 그런 출범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9명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경선 주자도 전원 참여를 해가지고 뭐 4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출범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선 주자들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정세균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다 라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다.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용진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원팀을 넘어서 빅팀으로 빅팀을 넘어서 이기는 윈팀으로를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뭐 홍영표 또 그리고 서른 의원들도 다 이 메모드 선대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도 결집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도 선택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대1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7%에서 10%포인트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30%대의 박스권을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오를 것이고 민주당 후보도 오를 것이어서요. 이렇게 양 후보가 지지율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에서 이 가장 지금 최우선으로 신경 쓸 거는 원팀 정신의 구현이고 어쨌거나 이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구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죠.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 대장동은 내 치적이다, 내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대장동 이슈랑 관련해서 구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화천대유의 대주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 지침대로 얘기를 했었고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시장 지침을 따랐을 뿐이지 만약에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김만배 측도 우리도 배임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김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보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구속심사에 참석을 한 김만배 측도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습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자신들은 그 지침과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특별히 어떤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해보면 이 김만배 씨 측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건 왜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김만배 씨 말고도 이 대장동 킴의 남욱, 이 정민용 씨도 잠시 뒤에 이 3시, 4시에 이 영장실질심사,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 정권 교체 우선 여운 제안 안해들 함께 가야입니다. 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상대적으로 좀 대선 출마 선언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어제 혼자서 이 패널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혼자 대국민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말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대선 도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재선에 도전해서 계속 서울시장으로서 그 서울을 바꾸겠다. 국민들은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 질긴 분 한 분 추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기진 않고요. 예. 네,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수아 기자, 어제 압박 면접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대국민 면접하면서 진중권 교수를 섭외했는데 이게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대표와 국민의당도 이런 홍보 효과를 노렸던 걸까요? 이 어제 앵커 말대로 국민 압박 면접 실시했습니다. 재밌는 말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면접관이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신 조국 흑서의 저자, 이 서민 단국대 교수였습니다. 우선 놈놈놈 발언 듣고 오셨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을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에 비유했던 것의 발언에 대해서 당신은 질긴 분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대선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송곳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자기는 좋은 놈이다라고 재치 있게 맞받아쳤고요. 안초딩이란 별명에 대한 질문에는 제 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제 기준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답변 자체가 좀 재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지난 대선에서 이 안철수 후보 이 토론의 모습이 뇌리에 남거든요. 그 모습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때와 이 어제 있었던 압박 면접은 정말 사뭇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가 3번째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이번엔 좀 여유롭고 받아치는 것도 좀 수준급인 건데 이수아 기자. 그런데 이 압박 면접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안철수 후보 결국에 이 뒤에 따라오는 꼬리표가 이 단일화 꼬리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텐데 어제 이 단일화 얘기 나왔나요? 네, 대권 도전 선언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단일화 얘기 나와서 안 대표 사실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요.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압박을 받게 돼 있다.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어제와 같이 자신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종의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양자택일 같은 게임 질문도 나왔어요. 정권 교체냐, 대선 완주냐,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안 대표 정권 교체를 택하면서도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무운을 빈다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대선에 나왔다는 이 대표 공격에 대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 어제 압박 면접 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뭐 저는 뭐 제대로는 안 봤습니다만은 뭐 한 50점 정도는 50점. 예. 생각보다 좀 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원래 토론을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옛날보다는 나아졌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문재인 후보 옆에서 내가 MB 아바타냐고 할 때 그때 너무너무 썰렁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네. 그때보다는 조금 늘었죠. 근데 이제 임기응변으로 좀 재밌게 하고 활발하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인재 중에 하나고 한데 이번에 다시 대권 도전 선언한 거는 본인이 국민들이 알기는 다들 대선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은 또 약속 위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삼수한다는 게 과거의 새정치 10여 년 전에 들고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는 민주당, 국민의힘,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하면서 철새 정치, 철수 정치 됐다가 이번에는 혹시 좀 알박기나 떴다방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뭐 출마할 자유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되느냐. 연대 제휴가 되느냐. 한쪽이 포기하느냐. 뭐 DJP 연합처럼 할 수 있느냐. 또 내년에 또 보궐선거도 또 있거든요. 종로도 있고 맞아요. 강남도 있고 또 6월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타협할 게 많아서 내년에 그 이합집산 연대 제휴가 어떻게 될지 그게 큰 관심입니다. 네, 아니 지금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딱 절반만 주셨습니다, 평가를. 근데 안철수 대표의 대국민 면접에 패널이 4명이 나왔는데 이 4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기생충 학자이자 조국 흑서의 저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던 이 서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 교수가 유호정 기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윤 전 총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 교수 지난달 유튜브에서 윤석열 후보의 몸보신을 위해 홍어와 맥주를 대접한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이후에 업로드된 이 썸네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윤석열을 위해 홍어 준표를 씹다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서 교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당분간 유튜브 등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 사과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홍준표 후보 측 캠프에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변인은 홍어는 인터넷에서 호남인에 대한 멸칭으로 사용되고 인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 교수가 윤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홍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와 함께 호남인들의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벌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뭐 말실수가 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 이제 또 주변에서 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호정 기자, 보니까 이 건 말고도 이 서민 교수 건 말고도 또 해촉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현 변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해촉됐습니다. 이 김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이 현수막을 대전시에 내걸어 네, 논란이 되기도 기억납니다. 했었고요. 지난 7월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변호사가 지난달 말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된 당일에 해촉 처리가 됐습니다. 이 캠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촉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김 변호사에게 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김 변호사가 오늘 SNS에 직접 입장을 올렸습니다. 이 해촉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이 수용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 해촉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이준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캠프서 자칫 윤석열과 이준석 갈등으로 외부에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던 모양이다라는 설명을
SNS에 남겼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야당. 근데 국민의힘 주자들, 이 배종호 교수님. 네. 이번 주가 그야말로 정말 라스트 위크입니다. 저희의 뭐 특별 기획 이름처럼 라스트 위크인데 이 어제 진행됐던 이 모바일 당원 투표를 보니까 이 투표율이 상당하더라고요. 54%까지 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당원들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이런 뭐 방증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 가장 관심 있게 이 투표율, 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과연 나랑 붙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 관심이 굉장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이 국민의힘의 주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속내로는 제가 판단할 때 네. 아마 윤석열 후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흠결이 많이 있잖아요. 장모 리스크, 또 아내 리스크, 본인의 또 고발 사주, 또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초박빙의 싸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미만으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양상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우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심과 민심의 격차가 있는데 당심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기는데 민심에서는 5% 정도 포인트 지니까 거기서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당원들 구성 분포가 말이죠. 50대 이상 65%. 그리고 40대 이하가 35%니까 고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65% 정도 사상 최고의 득표를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세대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당심의 여론조사 측정 방법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나이 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불리하니까 종합해서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만이 알 수 있다. 라는 말로 저도 좀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이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게 더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의혹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수아 기자, 이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이슈라서 뭐 잠깐 내려놓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뭐 대장동 이슈처럼 국민의힘이라면 또 고발사주 이슈가 같이 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이 고발사주 이슈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을 소환을 했죠. 네, 김웅 의원이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 수사 착수 55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은 출석하는 자리에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다. 지금 이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공수처를 악용한 선거 개입 사건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이 조성은 씨가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전 총장 이름이 나와서 사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면 다 배후인가 최강욱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도 언급됐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손건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미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등 2번이나 막말로 공수처가 물을 먹었는데 또 영장을 재청구하겠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지금 아까 이수아 기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대장동, 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이 이슈가 이 검찰 수사 이슈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이 검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유력 후보들이 뭐 지금 뭐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도 좀 여러 가지 고발 사주 의혹 갖고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뭐 저 대장동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또 수사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칼끝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거취까지 결정이 되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수사가 금방 끝나느냐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쾌도난마식으로 끊어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은 좀 성의 표시를 좀 안 하고 공수처도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 선거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또 그 비호감도의 공헌은 공수처나 검찰이 좀 어정쩡한 수사, 이것도 상당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이 쾌도난마식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